안녕하세요. 칠기 날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삶의 여정을 담은 작품들을 살펴보면 모두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찬란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순간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헤매며 방황하는 순간도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며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어두운 불안을 마주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고뇌하며 그린 삶의 마지막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헤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깊고 혼란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반짝이는 삶의 찬란함을 노래한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독은 나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다. 헤르만 헤세와 인생 산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가 헤르만 헤세의 영혼을 울리는 89가지 문장을 담은 책인데요. 그가 남긴 소설, 시, 편지, 일기, 단상 등에서 공감과 위로를 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는 글을 엮은 책입니다. 여기에 헤세의 인생과 작품 세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고독한 시간을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괴로운 날들을 성장의 날들로, 작은 기쁨들을 커다란 행복으로, 두려운 죽음을 완전한 자유로, 고단한 삶의 여정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고독은 나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다. 헤세는 고독했다. 혼자 있을 때도, 군중 속에 있을 때도 그랬다. 고독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래서 헤세는 고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독 속에서 산책을 즐겼고, 산책하면서 사색을 즐겼다. 그리고 사색과 더불어 창작에 몰두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나를 성찰하고 본연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헤세는 현실에서 많은 혼돈과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무척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문학과 예술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해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좌절과 방황을 경험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한층 더 성숙하고 정연한 질서의 세계로 들어선다. 헤세도 그랬고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피할 수 없는 모험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모험이다. 그렇기에 온몸으로 기꺼이 즐겨야 한다. 헤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여정의 마지막에는 고향이 있을지니. 꿈 많은 시절에는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금 정든 곳으로 돌아오려 한다. 인생은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기량으로 점철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이정표는 언제나 고향을 가리키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린 채 자신의 고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나뭇잎과 같다. 데미안에 나오는 문장이다. 어쩌면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파에 휘둘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 없다. 뿌리로 돌아간 낙엽은 봄이 되면 푸르름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다. 인생은 누구나 혼자일 뿐 서로를 알지 못한다. 안개 속을 거닐어 보라. 얼마나 오묘한지. 숲과 바위는 홀로 서 있고 나무는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내 삶이 아직 밝았을 때는 세상이 온통 친구들로 가득했다. 이제 안개가 내리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둠을 모르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어둠은 은밀하게 다가와 서로에게서 서로를 떼어 놓는다. 안개 속을 거닐어 보라. 얼마나 오묘한지. 삶은 고독. 서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헤세의 시 안개 속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다. 어둠이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지면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밝은 대낮에도 서로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의 유혹과 이방인의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다. 어느 날 저녁 강 위에서는 등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강 건너편 둑을 혼자 거닐었다. 그리고 강물 쪽으로 굽은 나무에 몸을 기댔다. 강물 위에서는 수천 개의 불빛이 헤엄을 치기도 하고 살포시 떨기도 했다. 작은 배와 뗏목 위에서는 아름다운 꽃처럼 환하게 차려입은 성인 남녀와 젊은 처녀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강물이 살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여가수들의 노랫소리도 들었고 하프와 플루트를 연주하는 소리도 들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푸른 빛을 머금은 밤하늘이 사원의 둥근 천장처럼 두둥실 떠 있었다. 그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광경을 혼자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물론 강을 건너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사랑하는 신부와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섬세하고 예민한 방관자로서 이 모든 걸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시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었다. 푸른 밤하늘, 강물 위로 펼쳐지는 불꽃의 향연, 축제 손님들의 환희에 찬 표정, 그리고 강물 위로 뻗은 나무에 기대어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애절한 그리움.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향연과 쾌락에도 결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의 한가운데서 외롭고 낯선 이방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의 유혹과 이방인의 은밀한 욕망을 동시에 느끼는 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겼다.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세상을 자신의 시에 온전히 투영하고 세상을 정화하고 영원히 기리는 일이었다. 헤세는 평생 삶의 한가운데서 외롭고 낯선 이방인으로 살았다. 수많은 사람과의 교류에도 그는 언제나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삶과 예술의 경계선 위에서 위험하고도 힘겨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곳이 있다. 그대는 웃고 있네요. 그대는 자꾸 묻고 있네요. 내가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어두운 방, 아무 장식도 없는 벽,
작은 난로불, 피아노 위에 어스름한 달빛, 고요함이 깃든 늦은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내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그대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그대는 그녀의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볼 수 있나요? 내가 종소리 들리는 풀밭이라고 말하면 그대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밤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나일락 덤불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맡을 수 있나요? 초롱꽃으로 뒤덮인 푸른 잔디를 볼 수 있나요? 내가 그대에게 내 고향의 도시 이름을 말하면 그대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그대는 첨탑과 구름다리 아래 잔잔히 흘러가는 강물을 볼 수 있나요? 눈 덮인 산 너머 아스라한 풍경을 볼 수 있나요? 투박한 방언이 섞인 민요를 들을 수 있나요? 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나요? 나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답니다. 헤세의 산문집 자정이 지난 시간에 수록된 글이다. 헤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사색하는 것을 즐겼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어머니 대지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다. 낯선 얼굴들은 익숙한 추억이 되어 찾아온다. 불안스레 넓은 호를 가로질러 걸어간다. 낯선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천천히 하나둘씩 희미한 얼굴빛으로 가물대는 빛 가운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나고 오랜 추억이 되살아난다. 방금까지도 낯설게 여겨졌던 얼굴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다가온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들어본다. 부모, 형제, 어릴 적 친구들, 내가 존경했던 영웅들, 여인들, 시인들. 하지만 누구 하나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허공 속으로 사라져 간다. 어디선가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제는 꿈으로 변해버린 날들에 대한 짙은 아쉬움. 환희에 빛나던 날들은 이미 저물었다. 헤세의 꿈이라는 시다. 그는 작품에서 꿈에 관해 자주 언급한다. 이는 그가 심리치료나 정신치료를 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그로 인한 영향이기도 하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어지기도 익숙해지기도 한다. 때로는 사랑에 대한 답이 그리움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 밤, 바다가 나를 잔잔하게 흔들고 희미한 달빛이 물결 위에 누울 때 나는 모든 시름과 애욕에서 벗어나 홀로 밤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러면 어김없이 친구들이 떠오르고 나는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나지막히 그들에게 묻는다. 그대는 지금도 나의 친구인가? 그대에게는 내가 겪는 고통이 그저 하나의 고통일 뿐인가? 그대에게는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 그저 하나의 죽음일 뿐인가? 지금 그대는 내 사랑의 숨결을 느끼고 있는가? 내 사랑의 메아리가 들려오는가? 바다는 침묵에 쌓여 잔잔하게 미소 짓고 어디서도 답은 들려오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언제나 힘들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죽음은 피해야 할 두려움이 아닌 기꺼이 맞이할 완전한 자유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샘이 마르고 고통은 더해만 간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한다. 모든 것이 곧 끝날 거라고. 한때 벗어나고 싶었던 속박과 의무가 이제는 내게 위안으로 바뀌었다. 누구나 일상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소박한 바람은 오래가지 않는다. 영혼은 퍼뜨기는 날개를 갈망하고 나의 시간 너머로 죽음을 예감한다. 헤세엣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음에 한층 성숙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이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호젓하게 오솔길을 걷는 것, 시냇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는 것, 땀 흘리며 정원을 가꾸는 것, 모두 자연이 주는 기쁨이다. 이처럼 작은 기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헤세는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헤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늘이 가져다 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그때 마법의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 하루를 아무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소유가치가 아니라 존재가치여야 한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은 혼자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행복한 것이다. 헤세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랑의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두운 구름에 가려있던 암울한 세상이 영롱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한다. 길가에 핀 꽃이나 가로수,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 모두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게 사랑의 경이로움이다. 우리는 사랑의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 뜨이는 것이다. 헤세는 인생이 우리가 떠나는 단 한 번의 여행이라고 말했다. 여행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다. 우리 인생이 단 한 번의 여행이라면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즐겨야 한다. 헤세와 교본을 쌓은 독일 작가 슈테판 치파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방랑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할지 모른다. 한때 가난했던 서점 수습생이 이제는 보덴오스카의 저택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과 나룻배, 엄청난 판매 부스, 그는 작가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성공했다. 마침내 그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이한 인간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흠뻑 빠져 있다. 사람들은 목적과 의미를 쫓아 헤매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족하다. 언제나 내게 생명을 불어넣는 무한의 초상.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로 인해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이유는 충분하다. 아니,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사랑은 생명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으로 전하는 애정. 그대가 내게 손을 내밀 때 나는 그대에게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 곁에 가까이 있는 것뿐이다. 가끔은 그대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뿐이다. 해세의 부탁이라는 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것,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있다.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인간이 지닌 가장 수담스러운 욕망 가운데 하나는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기억의 형상 말입니다. 고향이 다른 곳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처음 바라본 세상에는 순진함과 신비로움, 생동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할머니의 턱에 난 군살, 정원 울타리에 뚫린 구멍은 세월이 흘러도,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스럽고 간절해집니다. 세상의 다른 어느 아름다운 것보다 말입니다. 지금 나는 감상적인 분위기에 취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곳은 고향입니다. 물론 고향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아름다운 풍광과 정원을 아니면 어느 아슬한 길목을 떠올릴 테고 누구는 종소리나 새소리, 오르간 소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아니면 감자 굽는 냄새, 양파 싸는 냄새를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고향의 사투리도 그렇습니다. 나처럼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향을 찾을 때마다 기찻간에서 승무원이 외쳐대는 슈바벤 방언이 극락조의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고이 간직해온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온 정든 곳,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바로 고향이다. 남에게는 쓸모없는 폐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 푸르른 강의 수면은 거울처럼 금빛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들은 거의 떨어져 있었다. 그 사이로 부드러운 10월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드높은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담청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고요하고 맑고 정감 어린 가을날의 하루였다. 이런 날에는 지난 여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되살아나 청량한 공기를 가득 채운다. 노인들은 생각에 깊이 잠긴 듯한 눈빛으로 창가에 앉아 혹은 집 앞에 놓인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올려다 본다.
전생에 걸친 추억들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너머로 아련히 흘러가고 있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 대목이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면 누구라도 그 추억에 흠뻑 젖기 마련이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행복을 쫓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그대가 쉬지 않고 행복을 쫓는 한 그대는 아직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해도 그대가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매달리는 한 그대는 아직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한다. 그대가 모든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행복을 향해 소리치지 않을 때 그제야 비로소 세상의 모든 시름에서 벗어나 그대의 영혼은 편히 쉬게 될 것이다. 행복이라는 해세의 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건 무소유와 무욕이다. 마음과 영혼의 안식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부귀영화를 쫓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행복이 그대 안에 깃들 것이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3cm 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 넘게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6주 만에 15m 높이로 자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모소대나무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4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 깊이가 높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해세는 가지를 흔들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라 라고 말한다. 세파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나무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기도 사람마다 다르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언제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꽃이 화려해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단아한 모습으로 잔잔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꽃도 있다. 길가에 무심히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도 아름답기는 매한가지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인생의 꽃을 피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해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지막 발걸음은 그대 혼자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를 배운다. 수천 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두 발로 세상을 딛고 일어선다. 바로 그때부터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다. 삶의 여정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기도 하다. 함께 걷는 법뿐 아니라 홀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길에서 후회 없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게는 죽음에 맞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불안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치유될 수 있다. 해세의 말이다. 변하지 않는 단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꽃은 열매를 맺고 아침은 저녁이 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생동하던 여름도 언젠가는 가을이 되고 그렇게 생기를 잃는다. 마른 잎 하나. 조용히 참고 기다려라. 유의를 즐겨라.
바람에게 그대를 맡겨라. 언젠가는 바람에 실려 고향으로 갈지니. 해세의 시 마른 잎은 자연의 변화와 더불어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모든 길은 고향으로 이어져 있다. 고집스레 버티는 삶, 앙상하게 시대는 죽음. 여러 해 동안 부러진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신만의 노래를 부른다. 잎새도 껍질도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때로는 억세게, 때로는 끈덕지게, 때로는 고집스레, 때로는 불안스레. 너무 긴 삶과 너무 긴 죽음, 또 여름이 찾아오고 또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부러진 가지가 삐걱거리는 소리라는 시다. 앙상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무 끝에 매달린 채 휘몰아치는 바람에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는 모습이 우리네 삶과 무척 닮아 있다. 인생이란 이중주 연주곡이다.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막 누군가가 땅속에 묻혔다. 다른 골짜기에서는 나우테의 선율이 바람에 실려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소리나 삶을 노래하는 소리나 달리 들리지 않는다. 불현듯 궁금해진다. 이 소리를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일까? 인생은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악기로 연주하는 이중주다.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원치 않는 죽음에 맞닥뜨린다. 삶과 죽음의 선율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진정 인생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리라. 마지막 발걸음은 혼자 내디뎌야 한다. 땅 위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여기저기 나 있다. 하지만 목표하는 것은 모두 같다. 그대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수는 있지만 마지막 발걸음은 그대 혼자 내디뎌야 한다. 그렇게 그대가 힘든 일을 홀로 견뎌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능력보다 낫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서기를 즐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다. 홀로 설 줄 알아야 함께 설 수 있다. 그러니 누구라도 마지막 발걸음은 홀로 내디뎌야 한다. 나는 오로지 내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인생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고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헤세는 그의 모든 작품에서 자아 탐구와 자아 발견의 눈물겨운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소설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는 심각한 내적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친구 데미안의 도움과 조언 덕분에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는다. 데미안은 병상에 누워있는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시타르타는 젊은 브라만인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참된 진리를 찾아 나선다. 잠시 세속의 향락적인 삶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강에서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황야의 늑대는 주인공 하리알러의 내적 세계를 분석한 작품이다. 자신을 황야의 늑대라고 부르는 주인공은 시민 세계와 예술 세계 사이에서 방황한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고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마법 극장에서 자신과 모든 존재의 단일성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하게 된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두 청년의 우정과 갈등을 다루고 있다. 골드문트는 수도원을 떠나 속세에 발을 들여놓지만 이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다시금 수도원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르치시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자아를 완성해 나간다. 세상은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도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인생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좀 더 충실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고 내 인생 또한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나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론적 소명이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영혼이 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영혼이 있다. 어느 영혼도 다른 영혼과 섞이거나 하나가 될 수 없다.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 영혼은 꽃과 같다.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공간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렇게 뿌리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씨를 남긴다. 하지만 꽃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씨를 뿌려준다. 씨는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지만 영혼을 물려줄 수는 없다. 영혼은 모든 인간에게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존재한다. 소설 크눌프에서 헤세는 영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에게 영혼은 자아식이 확장된 초월적인 생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고독은 나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다. 헤세는 고독했다. 혼자 있을 때도 군중 속에 있을 때도 그랬다. 고독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래서 헤세는 고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독 속에서 산책을 즐겼고 산책하면서 사색을 즐겼다. 그리고 사색과 더불어 창작에 몰두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나를 성찰하고 본연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헤세는 현실에서 많은 혼돈과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무척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는 문학과 예술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해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좌절과 방황을 경험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한층 더 성숙하고 정연한 질서의 세계로 들어선다. 헤세도 그랬고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다. 피할 수 없는 모험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모험이다. 그렇기에 온몸으로 기꺼이 즐겨야 한다.
헤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여정의 마지막에는 고향이 있을지니. 꿈 많은 시절에는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금 정든 곳으로 돌아오려 한다. 인생은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기량으로 점철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이정표는 언제나 고향을 가리키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바람에 흩날린 채 자신의 고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나뭇잎과 같다. 데미안에 나오는 문장이다. 어쩌면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파에 휘둘리며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 없다. 뿌리로 돌아간 낙엽은 봄이 되면 푸르름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다. 인생은 누구나 혼자일 뿐 서로를 알지 못한다. 안개 속을 거닐어 보라. 얼마나 오묘한지. 숲과 바위는 홀로 서 있고 나무는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내 삶이 아직 밝았을 때는 세상이 온통 친구들로 가득했다. 이제 안개가 내리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어둠을 모르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어둠은 은밀하게 다가와 서로에게서 서로를 떼어 놓는다. 안개 속을 거닐어 보라. 얼마나 오묘한지. 삶은 고독. 서로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누구나 혼자일 뿐. 헤세의 시 안개 속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다. 어둠이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지면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밝은 대낮에도 서로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의 유혹과 이방인의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다. 어느 날 저녁 강 위에서는 등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강 건너편 둑을 혼자 거닐었다. 그리고 강물 쪽으로 굽은 나무에 몸을 기댔다. 강물 위에서는 수천 개의 불빛이 헤엄을 치기도 하고 살포시 떨기도 했다. 작은 배와 뗏목 위에서는 아름다운 꽃처럼 환하게 차려입은 성인 남녀와 젊은 처녀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강물이 살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여가수들의 노랫소리도 들었고 하프와 플루트를 연주하는 소리도 들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푸른 빛을 머금은 밤하늘이 사원의 둥근 천장처럼 두둥실 떠 있었다. 그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광경을 혼자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물론 강을 건너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사랑하는 신부와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섬세하고 예민한 방관자로서 이 모든 걸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시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었다. 푸른 밤하늘, 강물 위로 펼쳐지는 불꽃의 향연, 축제 손님들의 환희에 찬 표정, 그리고 강물 위로 뻗은 나무에 기대어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애절한 그리움.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향연과 쾌락에도 결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의 한가운데서 외롭고 낯선 이방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의 유혹과 이방인의 은밀한 욕망을 동시에 느끼는 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겼다.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세상을 자신의 시에 온전히 투영하고 세상을 정화하고 영원히 기리는 일이었다. 헤세는 평생 삶의 한가운데서 외롭고 낯선 이방인으로 살았다. 수많은 사람과의 교류에도 그는 언제나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삶과 예술의 경계선 위에서 위험하고도 힘겨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곳이 있다. 그대는 웃고 있네요. 그대는 자꾸 묻고 있네요. 내가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 어두운 방, 아무 장식도 없는 벽, 작은 난로불, 피아노 위에 어스름한 달빛, 고요함이 깃든 늦은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내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면 그대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그대는 그녀의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볼 수 있나요? 내가 종소리 들리는 풀밭이라고 말하면 그대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밤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나일락 덤불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맡을 수 있나요? 초롱꽃으로 뒤덮인 푸른 잔디를 볼 수 있나요? 내가 그대에게 내 고향의 도시 이름을 말하면 그대는 무엇을 떠올리나요? 그대는 첨탑과 구름다리 아래 잔잔히 흘러가는 강물을 볼 수 있나요? 눈 덮인 산 너머 아스라한 풍경을 볼 수 있나요? 투박한 방언이 섞인 민요를 들을 수 있나요? 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나요? 나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답니다. 헤세의 산문집 자정이 지난 시간에 수록된 글이다. 헤세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사색하는 것을 즐겼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어머니 대지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다. 낯선 얼굴들은 익숙한 추억이 되어 찾아온다. 불안스레 넓은 홀을 가로질러 걸어간다. 낯선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천천히 하나둘씩 희미한 얼굴빛으로 가물대는 빛 가운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나고 오랜 추억이 되살아난다. 방금까지도 낯설게 여겨졌던 얼굴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다가온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들어본다. 부모, 형제, 어릴 적 친구들, 내가 존경했던 영웅들, 여인들, 시인들. 하지만 누구 하나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가물거리는 촛불처럼 허공 속으로 사라져 간다. 어디선가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제는 꿈으로 변해버린 날들에 대한 짙은 아쉬움. 환희에 빛나던 날들은 이미 저물었다. 헤세의 꿈이라는 시다. 그는 작품에서 꿈에 관해 자주 언급한다. 이는 그가 심리치료나 정신치료를 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그로 인한 영향이기도 하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어지기도 익숙해지기도 한다. 때로는 사랑에 대한 답이 그리움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 밤, 바다가 나를 잔잔하게 흔들고 희미한 달빛이 물결 위에 누울 때 나는 모든 시름과 애욕에서 벗어나 홀로 밤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러면 어김없이 친구들이 떠오르고 나는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나지막히 그들에게 묻는다. 그대는 지금도 나의 친구인가? 그대에게는 내가 겪는 고통이 그저 하나의 고통일 뿐인가? 그대에게는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이 그저 하나의 죽음일 뿐인가? 지금 그대는 내 사랑의 숨결을 느끼고 있는가? 내 사랑의 메아리가 들려오는가? 바다는 침묵에 쌓여 잔잔하게 미소 짓고 어디서도 답은 들려오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언제나 힘들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죽음은 피해야 할 두려움이 아닌 기꺼이 맞이할 완전한 자유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샘이 마르고 고통은 더해만 간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한다. 모든 것이 곧 끝날 거라고. 한때 벗어나고 싶었던 속박과 의무가 이제는 내게 위안으로 바뀌었다. 누구나 일상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소박한 바람은 오래가지 않는다. 영혼은 퍼뜨기는 날개를 갈망하고 나의 시간 너머로 죽음을 예감한다. 헤세의 시 나이가 든다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음에 한층 성숙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로움과 여유로움이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호젓하게 오솔길을 걷는 것, 시냇물 소리와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는 것, 땀 흘리며 정원을 가꾸는 것, 모두 자연이 주는 기쁨이다. 이처럼 작은 기쁨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헤세는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헤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늘이 가져다 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그때 마법의 순간이 찾아온다. 오늘 하루를 아무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다. 소유가치가 아니라 존재가치여야 한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은 혼자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행복한 것이다. 헤세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랑의 가장 멋진 부분은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세상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두운 구름에 가려있던 암울한 세상이 영롱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한다. 길가에 핀 꽃이나 가로수,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 모두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게 사랑의 경이로움이다. 우리는 사랑의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 뜨이는 것이다. 헤세는 인생이 우리가 떠나는 단 한 번의 여행이라고 말했다. 여행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다. 우리 인생이 단 한 번의 여행이라면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즐겨야 한다.
해세와 교본을 쌓은 독일 작가 슈테판 치파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방랑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할지 모른다. 한때 가난했던 서점 수습생이 이제는 보덴호숫가의 저택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과 나룻배, 엄청난 판매 부스, 그는 작가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성공했다. 마침내 그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이한 인간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흠뻑 빠져 있다. 사람들은 목적과 의미를 쫓아 헤매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족하다. 언제나 내게 생명을 불어넣는 무한의 초상.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로 인해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는 이유는 충분하다. 아니,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사랑은 생명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으로 전하는 애정. 그대가 내게 손을 내밀 때 나는 그대에게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 곁에 가까이 있는 것뿐이다. 가끔은 그대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어 주면 그뿐이다. 해세의 부탁이라는 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미는 것,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보다 어려울 때도 있다.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인간이 지닌 가장 소담스러운 욕망 가운데 하나는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기억의 형상 말입니다. 고향이 다른 곳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처음 바라본 세상에는 순진함과 신비로움, 생동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할머니의 턱에 난 군살, 정원 울타리에 뚫린 구멍은 세월이 흘러도,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스럽고 간절해집니다. 세상의 다른 어느 아름다운 것보다 말입니다. 지금 나는 감상적인 분위기에 취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곳은 고향입니다. 물론 고향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아름다운 풍광과 정원을 아니면 어느 아슬한 길목을 떠올릴 테고 누구는 종소리나 새소리, 오르간 소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아니면 감자 굽는 냄새, 양파 써는 냄새를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고향의 사투리도 그렇습니다. 나처럼 타향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향을 찾을 때마다 기찻간에서 승무원이 외쳐대는 슈바벤 방언이 극락조의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 고이 간직해온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온 정든 곳,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바로 고향이다. 남에게는 쓸모없는 폐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다. 젊은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늙어서는 추억을 먹고 산다. 푸르른 강의 수면은 거울처럼 금빛으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들은 거의 떨어져 있었다. 그 사이로 부드러운 10월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드높은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담청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고요하고 맑고 정감 어린 가을날의 하루였다. 이런 날에는 지난 여름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되살아나 청량한 공기를 가득 채운다. 노인들은 생각에 깊이 잠긴 듯한 눈빛으로 창가에 앉아 혹은 집 앞에 놓인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올려다 본다. 전생에 걸친 추억들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너머로 아련히 흘러가고 있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 대목이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면 누구라도 그 추억에 흠뻑 젖기 마련이다. 젊어서는 꿈을 먹고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행복을 쫓지 않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그대가 쉬지 않고 행복을 쫓는 한 그대는 아직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해도 그대가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매달리는 한 그대는 아직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한다. 그대가 모든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행복을 향해 소리치지 않을 때 그제야 비로소 세상의 모든 시름에서 벗어나 그대의 영혼은 편히 쉬게 될 것이다. 행복이라는 해세의 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건 무소유와 무욕이다. 마음과 영혼의 안식이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부귀영화를 쫓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행복이 그대 안에 깃들 것이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3cm 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 넘게 자라기 시작한다. 그리고 6주 만에 15m 높이로 자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모소대나무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4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 깊이가 높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해세는 가지를 흔들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라 라고 말한다. 세파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나무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기도 사람마다 다르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언제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꽃이 화려해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단아한 모습으로 잔잔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꽃도 있다. 길가에 무심히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도 아름답기는 매한가지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인생의 꽃을 피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해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지막 발걸음은 그대 혼자 내디뎌야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를 배운다. 수천 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두 발로 세상을 딛고 일어선다. 바로 그때부터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다. 삶의 여정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기도 하다. 함께 걷는 법뿐 아니라 홀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길에서 후회 없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게는 죽음에 맞서 싸울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불안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치유될 수 있다. 해세의 말이다. 변하지 않는 단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꽃은 열매를 맺고 아침은 저녁이 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생동하던 여름도 언젠가는 가을이 되고 그렇게 생기를 잃는다. 마른 잎 하나. 조용히 참고 기다려라. 유의를 즐겨라. 바람에게 그대를 맡겨라. 언젠가는 바람에 실려 고향으로 갈지니. 해세의 시 마른 잎은 자연의 변화와 더불어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모든 길은 고향으로 이어져 있다. 고집스레 버티는 삶, 앙상하게 시대는 죽음. 여러 해 동안 부러진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신만의 노래를 부른다. 잎새도 껍질도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때로는 억세게, 때로는 끈덕지게, 때로는 고집스레, 때로는 불안스레. 너무 긴 삶과 너무 긴 죽음, 또 여름이 찾아오고 또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 부러진 가지가 삐걱거리는 소리라는 시다. 앙상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무 끝에 매달린 채 휘몰아치는 바람에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는 모습이 우리네 삶과 무척 닮아 있다. 인생이란 이중주 연주곡이다.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막 누군가가 땅속에 묻혔다. 다른 골짜기에서는 나우테의 선율이 바람에 실려 들려온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소리나 삶을 노래하는 소리나 달리 들리지 않는다. 불현듯 궁금해진다. 이 소리를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일까? 인생은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악기로 연주하는 이중주다.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을 기쁘게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원치 않는 죽음에 맞닥뜨린다. 삶과 죽음의 선율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진정 인생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리라. 마지막 발걸음은 혼자 내디뎌야 한다. 땅 위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여기저기 나 있다. 하지만 목표하는 것은 모두 같다. 그대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수는 있지만 마지막 발걸음은 그대 혼자 내디뎌야 한다. 그렇게 그대가 힘든 일을 홀로 견뎌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능력보다 낫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서기를 즐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다. 홀로 설 줄 알아야 함께 설 수 있다. 그러니 누구라도 마지막 발걸음은 홀로 내디뎌야 한다. 나는 오로지 내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인생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고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헤세는 그의 모든 작품에서 자아 탐구와 자아 발견의 눈물겨운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소설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는 심각한 내적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친구 데미안의 도움과 조언 덕분에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는다. 데미안은 병상에 누워있는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 시타르타는 젊은 브라만인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는 친구 고빈다와 함께 참된 진리를 찾아 나선다. 잠시 세속의 향락적인 삶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강에서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황야의 늑대는 주인공 하리알러의 내적 세계를 분석한 작품이다. 자신을 황야의 늑대라고 부르는 주인공은 시민 세계와 예술 세계 사이에서 방황한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고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마법극장에서 자신과 모든 존재의 단일성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하게 된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두 청년의 우정과 갈등을 다루고 있다. 골드문트는 수도원을 떠나 속세에 발을 들여놓지만 이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다시금 수도원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르치스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자아를 완성해 나간다. 세상은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도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인생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좀 더 충실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고 내 인생 또한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나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론적 소명이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영혼이 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영혼이 있다. 어느 영혼도 다른 영혼과 섞이거나 하나가 될 수 없다.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 영혼은 꽃과 같다.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공간에 뿌리 내리고 있다. 그렇게 뿌리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씨를 남긴다. 하지만 꽃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씨를 뿌려준다. 씨는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지만 영혼을 물려줄 수는 없다. 영혼은 모든 인간에게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존재한다. 소설 크눌프에서 헤세는 영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에게 영혼은 자아식이 확장된 초월적인 생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